앞 시간에 있어서 이번에는 프린터 물고 1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의 신고 내용의 검증과 조사 등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양갈로 1번의 신고 내용의 검증입니다. 부수적인 절차인데 간단합니다.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받은 내용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과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나 법률인 법 이름들 안 해야 됩니다.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리고 그 밖의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하여 장관이란 사람이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될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거래 가격 검증 시스템,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게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실무상으로 가보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이런 명칭을 씁니다. 영문으로는 약칭이 RTMS라고 지칭을 합니다. RTMS. 그럼 몰라도 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영문 약칭입니다. 그걸 법에서는 이제 거래가격 검증 체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구축해야 될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령의 내용은 점검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2번에 보시면 신고관청은 돼 있어요. 신고를 받은 경우 거래가격 검증 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검증 시스템은 장관이 구축하게 되고 이 검증 시스템을 활용해서 신고관청이 신고받은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실거래가 신고 의무자들이 실거래가 신고 업무를 부동산 거래 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하더라도 이 RTMS와 바로 접속이 되어버립니다. 알겠어요? 결국 실거래가 신고를 전자문 인터넷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RTMS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신고 업무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문 신고 이외에 인터넷상 신고는 전부 다 이 RTMS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시스템을 장관이 구축해 놓고 있고 이 시스템에서 신고관청이 적정성을 검증하게 되고 이래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계약 신고 필증은 바로 교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적정성 여부가 검증이 되기 때문에 3번 신고관청은 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세의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세무관세의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실거래가 신고 제도의 시스템입니다. 4번은 아실 필요가 없고요. 양갈로 2번 14페이지에 신고 내용의 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1번 신고관청은 검증 등의 결과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 계약서를 제출해라. 아니면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라 하는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누구는? 신고관청은. 그런데 주의를 기울 거는 거래계약서를 제출해라 했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라 하는데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는 점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죠. 이 매매계약서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금액이 얼마다라는 금액만 적혀져 있을 뿐이지 그 적혀져 있는 매매대금이 실제 얼마만큼 언제 어떻게 교부가 됐는지 지급이 됐는지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법조문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3천만 원 이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거래계약서가 되는 거죠. 그걸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 원 과태료. 외의 자료냐 자료냐 요 표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모박스 안에 그 시행규칙 제6조에 보면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에 거래계약서 4번이 돼 있고 2호에 보면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이 돼 있죠. 그리고 3호에도 보면 뭐 이런 자료, 그리고 4번에도 이런 자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내지 거래 계약서 자료죠.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입니다. 알겠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시험 문제 읽을 때 거래 대금 지급을 뭐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 표현하고,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 알겠어요? 이 표현하고는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붙고 안 붙고 다르다. 요 밑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 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료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뒷페이지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그 조사 결과를 상급 행정기관의 장인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뭐 특별히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제도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신고 대상이 되는 거래 계약이 어떤 계약이냐, 그리고 그 거래 계약을 직접 거래했느냐 중개 거래했느냐에 따라서 신고 의무자가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신고 의무자에 따라서 신고하는 방법이나 신고 절차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진다는 점, 그 점을 착안해서 정리를 구분해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에 제4절의 또 다른 한 테마로서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는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별개의 독립된 법에서 우리가 한 문제 출제되던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내지 허가 제도에 관한 건데, 이 법이 폐지가 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편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4절은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내지 허가 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상호주의 해놨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누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이제 상호주의 규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당신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이 당신 나라 토지 취득하는 것을 뭐 금지하고 있거나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당신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상호주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의 협약에 의해서 그 협약의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그러하지 않다,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뭐 시험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해놨는데,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신고하는 겁니다. 이전할 때는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신고하는 거다. 자, 양갈로 1번에 그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 원인이 계약일 때도 있고 계약 외의 원인일 때도 있고 계속 보유가 될 때, 지금 우리 교재 15페이지는 양갈로 1번이 계약에 따른이라고 돼 있죠. 뒷페이지 먼저 보시면 16페이지는 양갈로 2번이 계약 외의 원인에 따라서, 그 다음에 3번은 계속 보유에 따라서 토지를 취득하는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토지 취득과 관련해서는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 토지를 취득할 때만 규제를 합니다. 건물을 취득할 때는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하는 원인이 계약이냐, 계약 외의 원인이냐, 또 계속 보유냐, 여기에 따라서 규제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점을 기준으로 설정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15페이지로 가서 계약을 원인으로 외국인이 토지 취득을 하게 되면은, 자,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 해놨는데 허가 대상 지역의 토지 제외라고 되어 있고, 조금 있으면 허가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은 제외한다라고 말을 적어놓은 거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토지를 매매 계약 체계라 취득하더라도 알겠어요.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를 하니까 별도로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인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로부터 마찬가지 6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 이게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제도다라는 거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실거래가 신고가 아닙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다라는 거죠. 근데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대상인 계약 중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 계약도 있거든요. 그때는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돼 있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 16페이지에 계약 외의 원인에 따른 토지 취득 신고입니다. 외국인 등이 상속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 그래서 관료안에 보시면은 환매권의 행사나 확정 판결이나 법인의 합병을 말한다는데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전부 다 취득 원인이 계약 외죠. 이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월 이내에 6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계약 외의 원인에 따른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되겠다. 마찬가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거짓으로 하게 되면 요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지 실거래가 신고 아니다 하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양갈로 3번에 취득 원인이 계속 보유일 때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 즉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토지, 부동산 등을 국적이 바뀜에 따라서 국적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입니다. 6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제도. 이것이 계속 보유에 따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제도입니다. 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아니면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겠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간략하게 그 정리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그렇죠? 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는, 알겠어요? 취득 신고는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첫째, 둘째, 셋째. 그 원인에 따라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첫째 원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토지 취득 신고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 신고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그리고 국적이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게, 그걸 계속 보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요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죠. 6월 이내. 그리고 요거는 국적 변경로부터 마찬가지 6월 이내입니다. 그래서 60일, 6월 헷갈리면 안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요 두 경우는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그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계약을 원인으로 할 때 문제인데 다 신고 사항입니다. 그런데 허가 대상인 계약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조금 이따 공부하는 허가 구역일 때만 그렇습니다. 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60일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 대상인 계약은 제외죠. 여기 있으면. 알겠어요? 제외다 이 말이지.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에 3번 해놓은 것이 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라고 되어 있죠. 관료안에 한번 보시면 취득 원인이 계약 외의 원인 또는 계속 보유일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허가구역 내의 토지라도 그 허가구역 내 토지가 취득 원인이 요거거나 요거일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신고 대상이다. 그 말은 허가구역 내 토지라고 다 취득하게 되면은 허가받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계약일 때만 사전에 허가받는 거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어떤 구역이 허가구역이냐, 그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죠. 16페이지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데, 이 11조라는 것은 작년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제되었던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거래 허가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허가구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대상 구역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라, 그래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대상인 허가 구역입니다. 그 종전에는 외국인 토지법상의 허가 구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토지법상의 허가 구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구별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지금 하나의 법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자, 외우셔야 되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외우셔야 되고, 그러고 군사 목적상 필요한 섬지역도 외우셔야 되고, 뒷페이지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그리고 보호물, 보호구역, 즉 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물,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거 외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태경관 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런 지역들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제에 있어서의 허가구역이다라는 거죠. 이 허가구역 내 토지는 취득할 때 원인이 계약이게 되면은 사전에 허가받아야 되고, 원인이 계약 외의 원인이나 계속 보유가 되면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허가구역이라도. 그래서 이 허가구역들의 종류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2번은 필요 없고 3번에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다라는 거죠.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형사처벌 대상까지 된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게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목을 붙이자면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할 때 원인이 계약일 때는 신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허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 허가 받아야 되는 경우는 허가구역으로 정해져 있으면은 허가 대상이고, 허가구역 이외의 토지를 계약 체결해가 취득하게 되면 다 신고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허가구역의 토지라도 취득 원인이 계약 외의 원인이나 계속 보유가 원인일 때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허가 신고 대상 권리 및 처리 관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허가 신고 대상 권리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일 때만 허가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며 소유권 외의 물권, 임차권 취득과 토지 지분 없이 건물만을 취득하는 경우는 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이 처리 관청은 신고 관청이 되겠죠. 또 허가 관청이 되겠죠. 신고 대상이면 신고 관청, 허가가 대상이면 허가 관청. 토지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 관청하고 똑같습니다. 기준이. 자, 5번에 신고 허가 절차 등 1번에 신고 절차 별로 중요한 사항들은 아닙니다. 부동산 등 취득 계속 보유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 등은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되는데, 18페이지에 보시면은 1. 부동산 등의 취득 신고를 하는 경우 취득 원인에 따른 다음 항목의 서류를 첨부해라라는 거죠. 가는 계약이죠. 그러면 계약서, 종료계약서 알겠어요. 그런데 매매계약서는 여기 없죠. 왜 없느냐 하면 알겠어요. 매매계약서는 당연히 신고 시에 첨부할 수가 없는 것이, 매매계약은 외국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해가 토지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고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 경매, 환매권, 확정 판결, 합병 이런 거는 계약 외의 원인이죠. 계약 외의 원인일 때는 이런 각각의 서류를 뭐다 첨부해서 신고해라 라는 소리인데 안 해오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매분기 종료로부터 1월 이내에 상급 행정기관의 장인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자치시장은 당연히 또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위 이의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또 제출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요 2번과 3번의 절차적 규정은 실거래가 신고제도하고 똑같습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매분기 종료로부터 1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죠. 그럼 시도지사는 다시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절차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갈로 이번에 허가 절차였는데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절차입니다.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 등은 마찬가지 허가 신청서라는 서식에 서명 또는 난 후에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첨부한다는 점. 그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취득 신고일 경우에는 신고서만 서명 또는 날내가 제출하면 되지만은 허가 대상일 때는 허가 신청서에다가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첨부해서 제출한다라는 거죠. 2번 이렇게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허가관청이 되죠. 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 신고관청을 허가관청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10월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3번 이렇게 허가한 내용을 매분기 종료로부터 1월 이내에 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자치장은 직접 장관에게 제출하고 위 3의 허가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또 1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양갈로 3번에 신고 허가의 공통 절차 해놨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절차.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의 절차, 공통적인 절차입니다. 1번 신고 또는 허가 신청을 받은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부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2번 이렇게 신고관청이나 허가 신청한 신고관청은 제출된 선부서를 확인한 후에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계속 보유 신고 확인증 또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별로 중요한 사항들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요점은 좀 아셔야 되겠네요. 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제도에 있어서도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제도에 있어도 대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내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서의 제출을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행하고자 할 때는 그 외국인 등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외국인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있어서 대행 신고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4번 신고 신청을 즉 신고 내지 허가 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신고 신청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한다. 이것도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 강의할 때 제가 누가 신고를 하든지 간에 신고를 하는 사람은 다 자신의 신분증명서를 내보여줘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학습한 것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제도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제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이 보면은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내지 허가 제도인데 그 앞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소위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학습한 겁니다.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직거래냐 중개거래냐에 따라서 신고 의무자가 달라지고 그렇죠. 대행 신고도 가능했죠. 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내지 허가 신청도 대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와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가 중첩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면 중첩이 되어버리는 거다. 그러면 그 당사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은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외국인 토지 허가하는 게 있는데
이 외국인 토지 허가와 다음 시간에 학습하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제도와는 또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대상이 되는 이 허가 구역의 토지가 다음 시간에 학습하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해당될 때는 다음 시간에 하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은 이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또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 서로 간에 관계를 잘 설정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더 헷갈리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 2차 교과목 학습 과목들은 대체로 내용적으로 어려운 내용보다는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습을 반복하시면서 헷갈리지 않도록 자꾸 정리하도록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2차 교과목이 학습하는데 힘들어지는 거는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암기할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암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차 교과목은 알겠어요? 그런 점들을 조금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들을 자꾸 강구해서 학습을 하신다면은 정리가 다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19페이지에 종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공법 시간에 시험 문제로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제도 여기에 관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